예, 반갑습니다. 임종원입니다. 이제 총정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정리 강의는요, 아주 짧은 시간에 개념을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못해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개념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이 총정리 강의에서는 이 파트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공부를 요렇게 요건 하셔야 된다. 요런 거 제가 말씀드리고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강의가 제일 중요할까요? 기본 개념 강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념 강의 잘 들으신 분들은요, 충분히 이거 따라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선사 파트. 자,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선사 파트인데요. 요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 뭐 이런 파트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항상 뭐가 나오죠? 구석기, 그리고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오는데 출제는 어디에 집중될까요? 그렇죠. 요 신석기와 어디? 청동기를 뭐하는 문제? 비교하는 문제가 항상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 여기는 어떤 사이였다? 평등 사이였다. 반면에 청동기부터 뭐 발생한다? 계급 발생한다. 되죠? 그죠? 가장 중요한 이 차이점. 이게 발생한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생산력의 차이죠. 신석기는 농경이 시작했지만 잉여 생산물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었고, 반면에 청동기는 농경이 더 발달해서 먹고 나면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니까 이걸 둘러싼 다툼, 계급 발생. 그리고 지배자들은 지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뻥치는 건 무슨 사상? 선민사상. 이런 게 이때 나타나고요. 반면에 신석기는 각종 이즘들, 그래서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신석기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기가 제작될 텐데 무슨 토기? 빗살무늬 토기가 가장 대표적인 토기라면 여기는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뭐 미송리식 토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토기고, 무늬 없는 토기, 민무늬 토기 이런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시험 잘 나오는 게 집자리예요. 여기는 집자리를 단면도를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땅을 움푹 파고 집을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청동기부터는 어때요? 지상가옥화한다. 거의 땅을 파지 않고 지상가옥화한다는 게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구덩이나 화덕이 신석기는 어때요? 여기 한가운데 화덕이 있다면 청동기는 한쪽 벽으로 화덕이 옮겨갔다는 거. 그런 것들 구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이제 신석기는 집자리 사이즈가 거의 똑같죠. 왜? 계급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청동기는 보통 사람들이 집자리는 한 5평 정도 돼요. 근데 큰 집자리는 35평에서 40평 되는, 그러니까 7배에서 8배 더 큰 집자리가 같은 구역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건이라든가 정몽구라든가 이런 재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 저장구덩이, 신석기는 다 집 안에 있어요. 근데 청동기는 저장시설이 집 안에도 있지만 집 밖에 크게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누가 관리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 마을의 지배자가 그 큰 저장시설을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나타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 청동기를 배경으로 계급이 나타났고, 계급 발생하니까 그 지배자가 뭐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뻥치는 선민사상도 있고, 뭐가 있어요? 고인돌 같은 거.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하나, 드디어 권력 가진 지배자 뭐가 나타난다? 군장이 나타났고, 이 군장이 뭐합니까? 다스리는 뭐가 나타납니까? 국가가 형성되는 게 언제부터 나타난다? 청동기부터 나타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나타나는 게 뭘 배경으로? 청동기를 배경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고조선이 청동기를 배경으로 나타나서 고조선은 청동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뭐까지 받아들이죠? 철기까지 받아들였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되고, 고조선은 첫 번째 건국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팔조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을까요? 그렇죠? 세력범위 지도,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조선? 위만조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두시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철기를 배경으로는 여러 나라가 나타나죠. 여러 나라 나타나는데 어떤 나라 나타납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여러 나라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뭐 파악해라? 위치 파악해라. 일단 지도에서 어느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
그 나라의 뭐 파케라 제천행사.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여는 뭡니까? 영고죠. 고구려는 뭡니까? 동맹입니다. 그죠? 옥천은 어때요? 뭔가 있었을 텐데 전해지는 게 없고요. 고맙고요. 동해는 뭐야? 무천. 사마는 5월의 수련날과 10월의 계절제. 두 번이나 하는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그만큼 농사가 잘 됐고 농사가 중요했고 10월 달에 주로 하는 건 사만도 동해도 고구려 다 10월입니다. 추수 감사제의 성격.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농업사회 성격이고요. 부여만 12월이기 때문에 이건 농업사회 성격이 아니라 수렵사회 전통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 아시면 더 좋고 사마는 5월 달에 또 하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풍년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10월 달에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풍습이 있죠. 그러니까 부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영고가 있습니다. 영고 말고 뭐 있죠? 순장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고구려는 뭐야? 형사 취수제라든가 또 뭐 있죠? 서옥제 같은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옥조는 민 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무덤 골장제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동해는 뭐 책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마는 뭐가 있죠? 소도. 누가 다스리죠? 천군이 다스리죠. 그래서 뭐 보여주고 있죠? 재정 분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뭐 먹고 살았는지 경제. 부여는 특산물이 말, 주옥, 모피 뭐 이런 거였거든요. 고구려는 주로 뭐 했다? 약탈해서 먹고 살았고요. 그리고 고구려가 약탈한 나라가 옥저나 동해였죠. 그죠? 그래서 많이 수탈을 당했고요. 동해 같은 경우는 방직 기술 이런 것도 발달했고요. 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단궁, 과하마, 반어피 이런 것들 동해 특산물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마는 무슨 농사가 잘 됐다? 벼농사가 잘 됐다. 그래서 뭐도 만들었다? 저수지 같은 것도 만들었다. 이런 거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계점도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왕이 나타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왕권이 아주 강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연맹왕국 또는 연맹국가라고 하는데 아셔야 될 거 옥조나 동해는 왕조차도 나타나지 못했어요. 읍군이나 삼노 같은 읍군 삼노 같은 군장이 다스린 아직까지 무슨 국가 있고 군장 국가 단계였고 부여와 초기 고구려 그 다음에 사만의 목지국 같은 애들은 왕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나타나긴 했어요. 하지만 왕권이 강하다 약하다 아직은 약하다. 부여 같은 경우 왕은 자기 부족만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누가 다스리죠?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하가 사출도를 지배했고 그리고 고구려 뭐야? 게르부, 소노부, 순노부, 전로부, 관노부 5개 부족 연맹체였다.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점이 5개 부족 연맹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왕은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부족만 다스렸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요건 이제 비교하는 거죠. 항상 비교하는 거죠. 무슨 국가하고 비교하는 거죠? 삼국과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삼국은 무슨 국가라고 말하죠? 중앙 집권 국가라고 말하죠. 그래서 삼국은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면서 왕이 뭐하죠? 이제 지방관도 파견하기 시작하고요. 지방에 있는 귀족들은 왕 밑으로 와서 왕의 신하가 되죠. 근데 보통 평민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면 안 되니까 귀족으로서 대우를 해주는데 귀족도 다 똑같지 않잖아요. 6두품이니 5두품이니 4두품이니 등급을 딱딱 나누죠. 그리고 옷 색깔을 다르게 하죠. 무슨 제도? 골품 제도가 생기고 관리들의 복색을 제정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사상을 통일하게 해서 모두 수용하고 불교도 수용하고 율령을 반파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국가의 특징인데 중앙집권국가의 특징인데 이 중앙집권국가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은 나라가 부여라든가 사만 같은 나라는 연맹왕국, 연맹국가 단계에서 멸망했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파트가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 파트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야? 고대국가죠. 고대국가의 형성과 발전인데 고대국가 다르게 말하면 무슨 시대입니까? 이게 삼국시대죠. 삼국시대하고 뭐 남북국 시대까지도 고대사에 포함되긴 하지만 요거 공부할 때 첫 번째로 뭡니까? 중앙집권국가의 특징.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야? 왕권이 어떻게 된다? 강화된다. 왕권이 강화되는 특징 뭡니까? 왕위가 뭐 된다? 세습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왕위 세습도 처음에는 무슨 세습이었어요? 형제 상속에서 나중에 부자 상속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아시면 더 좋고 두 번째 뭐 반포한다? 율령 반포한다. 고구려는 뭐야? 소수리왕 때. 백제는 고위왕 때라고 알려져 있고요. 신라는 버프왕 때 율령을 반포한다라는 건 국가의 체제가 뭐 됐다? 정비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대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사상 통일학에서 뭐 수용한다? 불교를 수용하는데 이 불교를 누가 받아들입니까? 왕실이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강화할 목적이었고 왕권 강화할 목적이었죠. 귀족 세력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왕실이 중심이 돼서 불교를 받아들였고 특히 신라는 왕이고 부처라는 왕즉불 사상을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왕권을 더 강화하려고 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 같은 경우는 4세기에 중앙집권 국가가 완성될 무렵에 어때요? 불교가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신라는 5세기에 불교가 들어오긴 했지만 100년 동안 공인이지 못하다가 버풍왕 때 2차전의 순교라는 이벤트를 거치고 나서야 공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하죠? 정복,
전쟁, 정복 전쟁하는데 주로 무슨 강유역을 차지하려고 싸운다?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열심히 싸웠다. 자, 한강유역 차지하면 한강이 왜 좋죠? 한강을 누가 차지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뭘 알 수 있어요? 대외관계를 알 수 있어요. 자,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가 어떤 나라죠? 백제잖아요. 백제가 원래부터 한강 하류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세력을 키워서 4세기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근초광 때쯤 되면 이제 백제가 세력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4세기가 되면 이제 낙나이라든가 대방 같은 애들이 어때요? 쫓겨나게 됩니다. 그 빈자리를 이제 놓고 싸우는 거죠. 누구랑 싸울까요? 고구려와 백제가 싸워서 누가 승리합니까? 백제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371년에 백제 근초고왕, 정확히 말하면 근초고왕의 아들이죠. 근초고왕 아들에 의해서 고구려 왕이 어때요? 전사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고구를 지키다가 원통왕에 죽은 왕이라고 했잖아요. 고국 원왕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한의 옛 땅을 거의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슨 국이 이제 완전히 쇠퇴한다? 목지국이. 원래 목지국이 이제 천안을 중심으로 했다가 익산으로 밀렸다가 나주로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안은 충청도죠. 익산은 전라북도죠. 나주는 뭐야? 전라남도잖아요. 점점 밀려간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누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누가 점점 커져요? 백제가 점점 커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영토가 남해안까지 갔고요. 물론 이때 완전히 목적이 완전 사라진 건 아니고요. 아마 6세기 초반까지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하고 있긴 했지만 점점 쇠퇴한다. 이걸 누가 해냈다? 근초가 해냈다. 그리고 가야 일부 세력이 복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외로 진출해서 어디로? 중국의 요서 그리고 산둥, 일본의 규슈까지 진출하게 되고 이때를 기념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칠지도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4세기는 백제가 한강유역 차지하고 굉장히 잘 나가니까 누구랑 친합니까?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굉장히 친해지는 거죠. 이때 고구려와 신라가 친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자, 4세기는 백제를 중심으로 중국의 남북조 시대였잖아요. 동진과 백제 그리고 가야, 왜? 이렇게 한 편이 되고요. 반면에 고구려와 북중국, 그러니까 고구려와 중국의 북쪽, 뭐 전진 같은 나라겠죠. 이게 한 편이 되고요. 신라와 같은 편, 같은 라인이 된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백제와 가야, 왜가 연합을 해서 신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신라 처음으로 마리깐을 칭했던 누굽니까? 뇌물 마리깐. 이때 쳐들어왔으니까 신라가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광개토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광개토왕의 군대가 5만 명이 밀고 내려가서 구해주면서 어디까지 가서? 그렇죠? 금관가야의 안방까지 완전히 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기가야연맹이 쇠퇴하게 되고 고령지방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가야의 연맹의 중심지가 옮겨지게 된다는 것까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고 어쨌거나 4세기는 백제를 중심으로 대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 고려와 신라가 친합니다. 하지만 5세기는 누가 되죠? 광개토왕과 누굽니까? 장수왕, 특히 장수왕이 평양 천도하면서 엄청난 남하 정책하면서 어떻게 할까? 신라와 백제는 둘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동맹? 나제 동맹을 맺게 되는 거고요. 433년부터 553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6세기는 신라 진흥왕이 한강 하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라가 팽창하자 어떻게 되죠? 고려와 백제가 친해지게 된다. 그래서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나라 말고 나머지 두 나라가 어때요? 친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대관계.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거 있어요? 그 삼각형은 아무리 긴 변 한 변도 나머지 두 변을 합한 것보다는 길지 않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국시대는 어때요? 이런 대관계,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거죠. 이랬기 때문에 삼국시대가 짧게 끝났습니까?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갔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사실 결판이 안 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신라가 누굴 끌어들여서 외세인 당을 끌어들여서 결국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이제 통일이 되게 된 거죠. 자, 대관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뭐 할 수 있을까요? 한강유역을 누가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대외관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삼국은 이 한강유역을 누가 언제 차지했을 때를 뭐하죠? 기념하기 위해서 뭐하죠? 비석이죠. 비문. 예를 들어서 그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완전히 차지했다라는 걸 기념하는 비석이 있죠. 그게 뭡니까? 중원 고구려비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광개토대왕 능비가 아니라 뭐라고요? 중원 고구려비죠. 광개토대왕 능비는 지금 만주 집안에 있고요. 중원 고구려비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충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주 고구려비라고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한강 하류까지 고구려가 완전히 차지했음을 알 수 있고요. 신라는 한강유역을 진출했다라는 걸 기념하는 비석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단양 적성비가 있고 또 뭐죠? 북한산비가 있습니다. 한강 상류를 진출한 걸 기념하는 게 단양 적성비라면 한강 하류까지 완전히 차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북한산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산비가 신라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은 한강 하류까지 신라가 차지했다는 뜻이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백제를 배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받은 백제 성왕이 신라를 응징하러 갔다가 554년 관산성 전투, 충북 옥천의 관산성 전투에서 김유신의 할아버지였던 김무력한테 집니다. 결국 그 김무력의 부하였던 도고에 의해서 목이 참수가 되면서 결국 어때요? 죽게 되죠. 신라는 몸체만 돌려주고 그 머리는 신라로 가져갔다. 그래서 계단 밑에 넣어놨다. 뭐 이렇게 일본 서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역사서입니다. 삼국은 진해 나라가 어때요? 역사서를 쓸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주 찌질할 때 셔틀인 시절에 역사서를 쓴다는 건 대단히 괴로운 일이죠. 누구의 공격받아서 얼마나 땅을 빼앗겼고 백성들이 얼마나 죽었고 또 맞았고 또 이거는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럼 언제 역사서를 쓸까요? 그랬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왕실을 중심으로 일치단결 똘똘 뭉쳐서 힘을 길러서 우리가 잘 나가고 영토를 넓히고 계속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뭐 할 수 있다, 통일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죠. 결국 이것도 결국 뭐야? 찌질했던 우리 나라가 이렇게 잘 나가야 된 건 현 왕실 때문이다 라는 걸, 왕실의 정통성 이런 걸 밝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한 거죠, 역사는 항상. 그래서 이거 언제 주로 역사서를 편찬한다고요? 한강유옥 차지하고 잘 나갈 때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그래서 백제는 4세기 뭐 근초광 때문에 서기라는 역사책을 편찬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6세기 무슨왕 때 진흥왕 때 국사라는 역사책을 편찬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머릿속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가장 먼저 나타난 나라는 고구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신라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삼국 사기에 보면 건국 순서는 어디가 제일 먼저입니까? 신라가 제일 먼저 건국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특징이 가장 먼저 나타난 건 어디입니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1세기 말 2세기 초에 누가 알아야 됩니까? 태조왕 업적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죠? 태조왕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세기 고국 천왕 공부하셔야 됩니다. 고국 천왕은 왕위의 형제 상속에서 무슨 상속을 바꿨다? 부자 상속을 바꿨다 라는 거. 오부의 전통이 부족적 전통에서 행정적 성격으로 오부의 전통을 바꿨다는 거, 그리고 진대법 시행했다는 것까지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는 이제 3세기 4세기 약간의 위기를 겪다가 미천왕이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낙낙을 몰아낸 것까지 좋았는데, 위로는 북쪽으로는 전연의 침략을 받았고요. 아래쪽으로는 백제 근초광의 침략을 받아서 고구려의 전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 나오죠? 그렇죠. 광개토, 소수리만, 그 다음에 율령반포 불교수용 태학설리, 그 다음에 광개토 태왕, 그리고 장수 태왕. 그래서 이 두 분 비교하는 거 시험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될 중요한 왕들이고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1세기, 2세기는 좀 연맹 국가였다가 3세기 중엽에 무슨 왕 때? 고2왕 때부터 중앙 집권권을 시작했고, 본격적인 전성기는 4세기 무슨 왕? 근초고왕이었다. 하지만 이때는 어때요? 좀 침체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광개토왕, 장수왕 시절은 침체할 수밖에 없고, 장수왕이 남하에 밀려서 어때요? 계로왕이 죽지 않습니까? 계로왕이 죽고 그의 동생, 삼국사기에는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고 일본 서기에는 동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문주왕이라는 사람이 웅진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475년 어디를 천도한다? 웅진을 천도하면서 이때부터 웅진 시대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 무슨 시대였고요? 한성 시대였고요. 웅진 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랬다가 이제 6세기 538년에 성왕 다시 어디로 옮깁니까? 성왕부터는 무슨 시대입니까? 사비로 천도하면서 불교를 중흥하고요. 그리고 어디에 전해줍니까? 일본에 전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신라와 손을 잡고 어디를 차지하죠? 한강유역을 차지해서 사이좋게 반반 나눴다고요. 상류 쪽은 신라가, 하류 쪽은 백제가. 근데 누가 배신한다고요? 진흥왕이 배신으로 다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열받은 성왕은 신라로 쳐들어갔지만 결국 또 자신이 죽으면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백제도 쇠퇴하게 된다. 보시면 되고요. 신라는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말까지도 계속해서 무슨 국가? 연맹 국가에서. 그러다가 4세기 막판에 누구야? 뇌물 마리칸 때 누구의 도움 받아서?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동안은 고구려 군대가 신라에 주둔하게 되고, 그 고구려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왕권을 굉장히 강화하게 되는 거죠. 마리칸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하고 김씨에 의한 왕위가 세습이 확립된 게 바로 이때죠.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는 박씨, 석씨, 김씨 이런 다른 여러 계통들이 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김씨에서 왕위가 세습되는 게 확립되는 게 바로 이때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5세기는 신라가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까?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고요. 그 간섭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게 뭡니까? 무슨 동맹이었습니까? 나제 동맹이죠. 나제 동맹. 자, 그러다가 이제 신라의 본격적인 발전은 몇 세기입니까? 6세기입니다. 6세기 신라의 본격적인 발전은 뭐야? 지증왕, 버풍왕, 그리고 진흥왕.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누굴 비교하는 거? 버풍왕과 진흥왕을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 대단히 잘 나오기 때문에
버풍왕, 진흥왕의 업적에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삼국 간의 이제 형성과 삼국의 발전, 그리고 삼국 간의 이제 대결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로 갑니까? 통일기로 가는 거죠. 통일기로 할 때는 이게 몇 세기입니까? 6세기 말에서 7세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야연맹은 2, 3세기 전기가연맹, 전기가야연맹은 누가 중심입니까? 김해 금관가야가 중심이에요. 그러다가 이 김해 금관가야가 기억나시죠? 광개토양의 공격으로 이 지역이 폐허가 되면서 쇠퇴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옮깁니까? 후기가연맹은 고령의 무슨 가야 중심? 대가야가 중심이었다가, 그랬다가 버풍왕에게 금관가야가 멸망하고요. 진흥왕에게 대가야가, 버풍왕에게 금관가야가 532년에 멸망하고 진흥왕에게 대가야가 562년에 멸망하면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유신 집안은 금관가야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관가야 왕족이었던 구의 왕이 세 아들과 함께 항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항복을 했으니까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해 김씨 하지 말고 니네 경주 김씨라고 해서 신김씨 세력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집안은 항상 어때요? 불안하죠. 원래 가야 계통이니까 신라의 진짜 경주 김씨들이 어때요? 굉장히 불안한 시선을 보지 않겠습니까? 언제 반란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가 가장 마음이 편했냐면 전쟁터에 있을 때가 가장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김유신 할아버지 김무력도 항상 전쟁터에서 싸워서 신라를 위해서 충성해서 승리를 많이 했고요. 김유신도 평생을 그냥 전쟁터에서 살았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왕으로 추존된 사람이 바로 김유신이거든요. 흥무대왕으로 추존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어쨌거나 잘 자리를 잡은 신라에서 연착륙을 한 집안이 바로 김해 김씨다. 그러니까 이 금관가야 계통이다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이제 대가야 계통은 그렇게 잘 자리를 잡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6세기 말 7세기는 어떤 외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무슨 형 외교? 십자형 외교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죠? 십자형 외교. 자, 여러분 알다시피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이제 한강유역 차지하고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고구려와 백제가 친해지면서 신라를 왕따시키게 돼 있죠. 고구려는 원래부터 유목민족이 누구랑 친했고요? 돌궐과 친했고요. 백제는 누구랑 친합니까? 왜랑 친하죠. 왕따당한 신라는 누구랑 손잡아야 됩니까? 중국이 분열됐다가 이제 위진남북 쪽의 분열을 통일한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입니까?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 세력과 손을 잡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십자형 외교. 이 와중에 이제 분열됐던 중국을 통일했던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오는 거죠. 이게 뭐야? 여수 전쟁인데 4번에 걸친 큰 전쟁인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딱 하나죠. 612년에 무슨 대첩? 살수 대첩 하나만, 을지문덕이 물리쳤던 살수 대첩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결국 그 후유증으로 수나라는 어때요? 망하는 거죠. 망합니다. 망하고 이제 누가 들어섭니까? 당나라가 들어서는데 이 당나라와 고구려가 처음에는 어때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한 척하면서 서로 문물을 교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다가 이 고구려에서 이제 영양왕이 죽고 온건파인 영유왕이 권력 잡으면서 고구려의 귀족들이 당나라와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끝까지 싸우자고 했던 강경파 누가 있습니까? 연개소문 있지 않습니까? 연개소문이 이제 강경파니까 연개소문이 꼴보기 싫으니까 이제 요동으로 밀어냈던 거고, 연개소문 요동에서 뭐 하면서 천리장성 싸우면서 요동 지역의 군사력을 장악하면서 세력을 키워서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서 642년에 연개소문이 권력을 잡고 당나라에서 강경책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 당태종이 645년에 쳐들어오죠. 하지만 안시성에서 결국 어때요? 지고 도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나라 혼자 힘으로도 고구려를 먹지 못했고 당나라 혼자 힘으로도 고구려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얘들은 할 수 없이 누구랑 손잡게 됩니까? 신라하고 손잡게 되었고요. 신라 입장에서는 왕따인 신라는 선택 여지 없이 중국 세력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김춘추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딸과 사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고구려가 거절하죠. 연개소문이. 그래서 당나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당나라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우리 신라는 백제만 먹으면 된다. 딸의 원수만 갚으면 된다. 원수만 갚으면 된다. 그러니까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는 형님을 드릴 테니까, 당나라를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싸우자. 그리고 신라가 뭐 하겠다. 당나라가 고구려 이기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쟁이 짧게 끝나면요. 뭐죠? 그렇죠. 군사력 싸움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무슨 싸움일까요? 보급품 싸움이거든요. 먹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보급거리가 너무 길어서 굉장히 불리했거든요. 근데 신라가 뭐라고 제의합니까? 우리가 쌀 배달해드리겠다. 당나라 입장에서 어때요? 콜이죠.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결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부터 멸망시키죠? 백제부터 660년 멸망시키고 여러분 잘 아는 개백 5천 결사대 황산벌에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개소문 죽은 다음에 지배층이 4분이죠. 그래서 고구려도 멸망합니다. 부흥운동들이 있었지만 흑신, 복신, 도침, 흑치상지, 부여풍을 중심으로 실패. 여기도 뭐 건모자, 만승, 고인모 부흥운동이 있었지만 다 실패로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국통일의 의와 한계까지 여러분 공부를 해보셔야 되겠죠. 의 두 가지 최초의 통일로서 민족문화 발전에 기틀을 마련했다. 한계점 혼자가 아니라 외세 당에 도움받았다는 것과 또 하나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대동강 이남의 불완전한 영토 통일이 바로 한계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소위 말하는 무슨 시대입니까? 남북국 시대입니다. 남북국 시대는 남쪽에 뭐야? 통일신라죠. 남쪽의 통일신라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항상 뭐하고 뭐 비교하는 거 이렇게 해서 기억나시죠? 요거 무슨 권? 요거 이제 귀족권이고 요게 무슨 권? 요게 왕권이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권이 아주 강했을 때 이때 뭐라고 한다? 신라 중대. 반면에 왕권이 약해지고 혼란에 빠진 신라 하대. 그래서 뭐뭐 비교하는 거 신라 중대와 하대를 비교하는 게 항상 시험 나오는데 간단하죠. 심플하죠. 왕권이 강하고 중앙 집권이 이루어졌다. 딱 보면 언제입니까? 신라 중대입니다. 반면에 신라 하대는 뭡니까? 왕권이 어때요? 쇠퇴하고요. 왕권이 굉장히 약해지고 진골 귀족들 간의 왕의 쟁탈전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지방 세력이 막 커집니다. 그 지방 세력 두 글자를 뭐라고 하죠? 호족이라고 한다는 것도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있고,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혼란이 증가하고 호족 세력이 성장한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못 살게 다 들고 일어나는 게 어떤 거죠? 예. 원종과 애노이난 이런 것들 나타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구주 오소경이라든가 구서당 10정이라든가 노급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들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신문화의 국학 설립한다든가 이런 것들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반대가 되는 게 신라 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북쪽에 있는 발해는요. 북쪽에 있는 발해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발해는 우리 국사책에도 나와 있고 중국 애들 국사책에도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지네 나라 우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다 우길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발해가 어디를 계승했으니까?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다라고 우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뭐야?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 지배층이 누구다? 고구려 출신이다. 고씨와 대씨가 다 고구려 출신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화재가 어때요? 굴식 돌방무덤이라든가 돌사자상이라 이런 것들이 고구려에 영향받았고, 일본에 사실 여러 번 보내는데 일본에 보낸 국서에 스스로 고려국왕 대형무 고려왕이라고 칭했다. 고구려왕이라 칭했다. 이런 것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거, 발해 수도 상경은 그 고구려를 모방한 게 아니라 당의 장안성을 모방했다라는 거. 그리고 당의 삼성육부 정치조직 껍데기는 조직은 수용했다. 실제 운영은 독자적으로 했지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고, 발해에서는 이제 시험 잘 나오는 왕이 누굽니까? 무왕과 그 다음에 문왕, 그 다음에 선왕, 이런 분들 업적 정도 파악해 두시면 문제를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 정리가 제가 있지만 참 잘한 것 같아요. 정리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중심으로 쭉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기본 강의에서 다 한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구에 경제도 있고요. 3구에 사회도 있습니다. 경제 어떻게 먹고 살았냐가 경제생활인데 농업이 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역시나 전근대 산업혁명 이제는 농업사회니까 농업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외무역도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신분제도가 어쨌냐라는 거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에서 이제 불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교 유학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 고분이죠. 고분, 무덤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삼국의 문화가 고대 문화 일본에 전파돼서 일본의 무슨 문화? 아스카 문화. 그 다음에 통일 후에는 이제 하쿠오 문화 이런 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빗살무늬 토기와 뭐가 나와 있습니까? 가락바퀴가 나와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와 가락바퀴가 나와 있다라는 건 무슨 시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신석기 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석기 시대니까 어떤 사회였다? 평등사회였다. 쉽게 알 수 있겠죠. 근데 2번 선택지에 보면 사회재산 제도와 계급이 발생했다. 이거 언제입니까? 바로 청동기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주거지인데요. 보세요. 신석기 주거지와 청동기 주거지를 비교했습니다. 원형이다. 모서리가 둥근 방형이다. 화덕이 가운데 있다. 이쪽은 화덕이 한쪽 벽으로 갔다 그랬죠. 그리고 이건 직사각형 집이고 지상가옥한다고 했습니다. 자, 가는 신석기인데요. 신석기는 하천, 그렇죠. 강가나 바닷가다. 맞습니다. 가의 주거지는 빗살무늬 토기 발굴되는 거 맞죠. 나는 주로 내륙지방에서 발견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동기 시대는 뺏고 뺏기는 사회가 됐잖아요. 뺏고 뺏기는 사회, 만약에 강가나 바닷가는 벌판이잖아요. 허벌판이잖아요. 적의 침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들이 쳐들을 때 위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공격하는 게 훨씬 어때요? 쉽게 했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집자리 가보면
뭐가 발견되냐면 환호라 그래서 집자리 둘레 땅을 깊이 파고 물을 흘려놓은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목책이라 그래서 나무로 뭡니까? 성벽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자리들이 다 발견됩니다. 그리고 부여 송국리 유적 가면 유적의 70%가 불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부의 적의 침략을 받아서 집자리가 홀라당 불탔다라는 것은 이미 뺏고 빼앗기는 사이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로 내륙 지방에서 발견되는 거 맞습니다. 나의 사회는 계급이 발생하지 않은 평등사회였다. 계급 발생하지 않은 평등사회는 신석기니까 나가 아니라 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문제. 고조선 문제 나왔잖아요. 고조선 문제는 어떻게 요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그죠? 자,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쭉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경사회다. 뻔히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왔잖아요. 비바람, 구름신이니까 농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요. 선민사상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뻥치는 거죠.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겠죠. 다른 지역에서 이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유이민 세력이라고 말하고요. 그럼 원래 그 지역에도 사람이 살았겠죠. 아니 이주하러 오는데 무슨 사막에 척박한 땅으로 이주하러 오지 않겠죠.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이주하러 왔으니까. 그럼 사람이 살만한 곳이니까 원래부터 거기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굽니까?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었던 거고. 그래서 환웅 부족과 결합을 해야 되는데 곰 부족과는 결합을 하게 되고 호랑이 부족은 결합해서 배제된 거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해 그 토템이 이제 호랑이 토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선민사상 엿볼 수 있고요. 철기가 배경 아니죠. 뭐가 배경입니까? 청동기를 배경으로 나라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부족 연합되는 거 맞잖아요. 환웅 부족과 뭐야? 곰 부족이 연합하는 거 맞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다음 같은 특징을 지닌 국가. 조계혼이다. 책화다. 그죠? 조계혼과 책화. 동해, 무천, 책화. 동해죠, 동해. 동해, 무천, 책화니까 동해는 뭡니까? 무천이죠. 일책 12법, 훔친 물건 12배를 배상하는 건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점이었고요. 대리사위 어디입니까? 서옥제, 고구려죠. 철제 농기구의 상황에 대해서 변홍사가 발달했다. 이거 어디입니까? 사만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5번, 다음의 유물을 보고 짐작할 수 있는 사실로 가장 타당한 것은 호우명 그릇과 광개토 대왕릉 비문. 자, 여기죠, 그죠?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해줬다라는 걸 증거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호우명 그릇이고요. 호우명 그릇은 글자가 새겨졌죠.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 10이라고 새겨져 있지만 거기는 신라라는 단어도 왜구라는 단어도 격퇴라는 단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건 어디라고? 삼국사기가 아닙니다.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신라 중심으로 쓴 거잖아요. 경주 김씨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광개토 대왕릉 비에 그 400년 경자년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가 내무랑 때 신라에 들어온 왜를 격퇴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1번으로 보셔야 되겠죠. 고령을 중심으로 한 전기가연맹이 쇠퇴한 게 아니라 어디가 쇠퇴하죠?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금관가연맹이 쇠퇴했다 되고요. 내무랑 때 김씨 왕에서 이루어진다. 이거하고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신라방 이런 건 언제요? 통일신라입니다. 6번. 다음은 고대 삼국의 정치적 발전의 상황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소심한 율령반포 불교 공인 태학설립 맞죠? 4세기 근초광 때 백제는 고구려를 침입하여 고구려 한때 위기를 맞았다. 그렇죠? 고구고나의 전사니까. 신라 6세기 버프왕 때 병부도 설치하고 율령반포 공복제정 이래서 통치자 방식 맞아요. 근데 백제 4세기 근초광은 중국의 만주가 아니라 어디로 갔죠? 요서로 가죠. 야오시, 요서, 산둥, 일본의 규슈로 진출했다라고 해야 맞죠. 함정입니다. 만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7번 문제. 다음의 사실을 순서대로 배열해라 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잘 나오니까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백제가 고구려 한강유역을 빼앗겼다. 이게 언제입니까? 475년이죠. 장수왕의 남하정책. 이때 누가 죽어요? 게르왕이 죽죠. 고구려는 신라 내무랑의 구원조차 받아들여 왜를 격퇴했다. 언제입니까? 400년 경자년 기사고요. 신라는 고구려와 동맹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당과 연합했다. 언제입니까? 7세기 중엽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중국과 직접 교역하게 된 건 6세기 중엽이니까 순서는 나, 가, 라, 다 4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8번 북한산비와 단양적성비, 중원고르비. 자, 북한산비와 단양적성비는 자, 북한산비는 4개의 순수비 중에 하나죠. 누가 만들었죠? 그렇죠? 진흥왕이 만든 순수비 중에 하나죠. 한강 하류까지 차지했다는 거. 단양적성비는 한강 상류를 차지했다. 그 다음에 중원고구려비는 고구려가 한강 하류까지 다 차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남한강까지 차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기역하고 니언이 아니라 뭐야? 디귿과 리을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9번. 다음은 신문왕 때 신문왕입니다. 자, 신라중대. 여러분, 신라중대를 대표하는 딱 한 사람만 기억하라. 누굽니까? 신문왕이죠.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개기는 귀족들을 다 억누르면서 왕권을 엄청 강화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문왕이죠. 그래서 노급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하고 구주 오소경 체계를 정비한다. 구주는 뭡니까? 지방이죠. 오소경 뭡니까? 5개의 작은 서울. 그 다음에 군사조직으로 구서당, 십정 이런 거. 그 다음에 국학 설립한다. 이거 전부 다 누구의 업적입니까? 신문왕인데 이건 전부 다 뭐라고요? 신라중대는 뭐라고? 왕권강 아니면 뭐라고요? 중앙집권과 관련된 겁니다. 귀족 관료들의 사병 소유를 억제하려고 한 게 노급 폐지죠. 노급은 노동력도 징발할 수 있는 거니까. 평상시에는 노동력 징발해서 일을 시키겠지만 유사시에는 노동력 징발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중앙정부가 귀족 관료들의 직접적인 백성 지배를 막고자 했다. 중앙정부가 귀족 관료들의 직접적인 백성 지배를 막고자 한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관료전 지급하는 거죠. 지방자치를 인정하여 지방실력자의 협력을, 지방자치를 인정한 게 아니라 무슨 집권한다고요? 중앙집권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유학교육을 실시해서 유교 정치념을 확립하고자 했다. 그게 뭡니까? 국학의 설립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 10번입니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발해 시험 문제 나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고구려를 계승했던 근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발해 무왕과 문왕, 선왕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무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당과 친선이다 대립이다 대립했다라는 거. 그래서 무왕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요소 지역을 공격하기도 하고 장문유를 시켜가지고 싼뚱 지역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아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인안이라는 독자적 연어를 쓰기도 했고 반면에 문왕 같은 경우 대응이라는 연어를 쓰기도 했고 독자적 연어를 썼고 상경으로 천도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당과 무슨 관계였다? 친선 관계였다. 당의 선진문을 받아야 됐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 동쪽에 아주 융수한 나라 해동 성구로 불렸던 때가 바로 선왕 때고 5경 15부 62주 지방조직을 완비했던 때가 바로 선왕 때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멸망이 거란의 침략으로 그리고 지배층의 내분과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지만 한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피지배층의 대부분이 말갈인이다라는 건 우리 고구려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고요. 우린 지배층을 봐야 되고요. 발해 상경 용천부는 고구려 평양성을 모방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당의 장안성을 모방한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번에 보는 국서에 스스로 고려 국왕 대흠무라고 칭했다. 문왕이 이름이 대흠무예요. 무왕은 대무예고요. 대흠무거든요. 스스로 고려왕을 칭했다는 거고요. 온돌장시라든가 연꽃무늬 기와라든가 무덤양식. 무덤양식이 뭐겠습니까? 고려 무덤양식이 굴식 돌방무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정해공주 무덤이 굴식 돌방무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다와 라 4번을 정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개념 정리했고요.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실 거고요. 또 한번 느끼시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 개념 강의가 제일 중요하다. 철저하게 개념이 잡히신 분들은 이 정도는 쉽게 정리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